지난해 11월 촛불 집회가 달아오를 무렵 광주지방경찰청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민주화의 성지,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루 뒤 이 내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됩니다. 당시 광주청장이었던 강인철 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이 과정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의 질책과 수정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장이 전화를 해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표현을 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재성의 채무를 줬냐, 비아냥거리고 했는데, 그 멘트는 정확한 거예요. 뭐, 있는 그대로. 이 일이 있고 난 뒤 열흘쯤 뒤에 강인철 청장은 경기 남부경찰청 1차장으로 사실상 좌천됩니다. 강인철 전 청장은 당시 촛불 집회 문구와 자신이 좌천된 것이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통화는 했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휴가를 낸 강 청장을 질책하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과정에서 경찰은 강인철 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합니다. 광주경찰청장 재직 때 관내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은 혐의가 적발되는 등 중대 비위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전 청장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신상털이식 조사가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촛불 집회를 훼손하는 듯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번 정부가 촛불 집회의 정신을 받든다고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일이 되는데요. 경찰 수뇌부의 이 진흙탕 싸움, 진실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강신학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들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당시에 이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그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를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화해서 빼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성지에서 근무하니까 좋냐? 어떻게 보면 뭐 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7일 엊그제 이제 폭로를 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주지방경찰청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 있습니다. 네. 이 계정에다가 지금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들어갔다는 네.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촛불 집회를 어떤 교통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넣어가지고 이제 시민들에게 네. 그 협조를 요청하는 질서 유지예요? 네, 질서 네. 유지를 요청하는 이런 거였는데 네. 그때 이제 그것을 보고서 11월 18일입니다. 작년에 바로 이철성 경찰청장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좋으냐 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것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한 것이죠. 네. 앞서 들으셨지만 강인철 전 청장의 얘기를 다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성의 채무를 줬냐, 비아냥거리고 했는데, 그 멘트는 정확한 거예요. 뭐, 있는 그대로. 페이스북을 내리더라도, 그 내용을 내리더라도, 문제없게 이제 내리면 아무래도 뭐 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강 전 청장이 이 일이 있은 후에 SNS에 올린 글을 삭제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에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 또 이렇게 추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상털이식 감찰과 2번의 보직 변경이 있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진실 공방의 문제입니다. 네. 과연 이렇게 이제 11월 18일 날 그렇게 이제 삭제를 하라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얘기한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것 때문에 보복성 인사를 당해서 사실상의 자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감찰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중앙징계위원회에 국무총리 산하에 여기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징계가 올라가 있고 또 수사과 지금 저 특수수사과에서 수사도 좀 시작을 하겠다는 네. 겁니다. 이와 같이 감찰에 들어가고 또 징계성, 자천성 인사를 받은 것이 아까 얘기한 그런 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인데 비해서 네. 반대로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11월 18일 그때 네. 그런 전화를 한 적도 없다. 다만 11월 4, 5일경에 11월 6일 날이 백남기 농민 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강인철 전 경찰청장이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네. 지금 무슨 휴가냐 이렇게 이제 질책성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의 얘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 글이 올라가고 그 문구가 지워졌을 당시에 나는 그런 전화를 한 적도 없으니까 예.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자는 게 그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아예 전화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고 네. 전화를 한 것은 11월 4, 5일경에 했다. 근데 그거는 백남기 농민 노제와 관련해서 네.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그걸 좀 질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철성 경찰청장의 얘기죠. 그런데 또 강 전 청장의 경우는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 나는 보복성 감찰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의 주장은 오히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스스로 감찰을 내가 자원을 했다. 네, 해달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5월경에 이제 그렇게 자기가 먼저 네.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감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감찰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고가의 이불을 구입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제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하를 부당하게 징계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 강인철 전 경찰청장이 저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오히려 나를 감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는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수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복성으로 어떤 표적성으로 감찰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전남대 의대에서 말이죠. CT 촬영을 하는데 네. 이거를 돈을 안 주고 네. 뇌물을 받은 형식으로 됐다. 네, 무료로 했다 이거죠. 무료로 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앙경찰학교에 상조회라고 있답니다. 이 상조회 직원들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놨는데 네. 그 돈을 가지고 중앙경찰학교 안에다가 치킨점을 내라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네. 그래가지고 그건 직권남용이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당하게 그렇게 감찰에 들어간 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철성 경찰청장의 얘기죠.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은 물론 그 치킨점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이거죠. 얘기하고 예. 있는 거고요.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사람이 그냥 통화한 거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뭐 녹음이 있었다면 모르지만요.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왜 지금 이 문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 점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지금 이제 경감이 네. 김경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실명으로 이 경찰 인권센터 그 홈페이지 계정에다가 네. 자기 실명을 밝혀가지고서 그 비난하는 지금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네. 올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 시점이냐. 오히려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고 경찰청장을 흔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감찰을 받게 되고 비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사실상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8월 3일 날 며칠 전이죠. 네. 그러니까 폭로가 있기 4일 전에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둘이 만났다는 둘이 거죠. 만났다는 네. 거죠.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철성 경찰청장이 중대한 비위다. 그래서 수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를 구명하려고 하다가 네. 이것이 무의에 그치자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진실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 또 시민연대에서 네.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지금 또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추이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감이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밝히면서 또 폭로한 것은 이제 강인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을 향한 네, 거고 대한 것입니다. 이제 시민단체는 또 이철성 전 그렇습니다. 경찰청장을 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처럼 한 시민단체가 이철성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광주에서 경찰들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촛불 시민 항쟁 동안 보호하려는 경찰들에게 오히려 그렇지 못하게 막고 직권남용을 함으로써 각자 경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못하게 한 직권남용을 근거로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의혹이고 주장의 상태뿐이지만요. 만약에 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강 전 청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법적 조치가 이제 뒤따르게 되나요? 네, 형법 이제 123조에 직권남용죄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징역 5년 이하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철성 근데 이제- 경찰청장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경찰청장의 경우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물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가 지금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전화를 했다 안 했다부터 지금 갈리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함께 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수뇌부의 진흙탕 싸움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촛불 집회,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은 원래 정권 바뀌면 많이 교체가 됐었는데 촛불 집회를 좀 평화적으로 관리한 거 아니냐 해서 유임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가 그렇죠.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졌습니다. 글쎄요, 원래는 뭐 17개 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유임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지금 그때 촛불 관리를 잘했던 것으로 네. 촛불 집회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뭐 이 진실을 떠나서 사실은 이 유사 이래 이렇게 경찰 간부가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보기에도 그렇고 빨리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야 그 다음 얘기고 그런데 더 이상 또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네. 나중에 수사에 맡긴다든지 감찰에 맡기는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청와대에서도 요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시민단체가 고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인데요.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과거 검찰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 총장은 대표적인 검찰의 과거로 인혁당 사건을 직접 언급했죠. 박정희 유신 정권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 조직이 국가 전복을 음모했다 이렇게 조작한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바로 처형됐고 남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했으니 오늘 됐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너무 오래되고 아픔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문 총장은 또 재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을 꼽으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자회견이 사과입니다. 공식 사과. 그것도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언급하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네. 또 생중계까지 일부 허용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뭐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다음에 인혁당 사건을 얘기했죠. 네. 과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인혁당 사건은 뭐 아시다시피 1차는 1964년이고 2차는 1974년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법살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결국 8명이 희생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재심을 통해서 모두 무죄로 밝혀졌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과를 했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도 물론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수사기관인 중앙정보부라든지 검찰 또 나아가서는 법원까지도 네.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1991년에 있었던 김기훈 씨 유서대필 네. 사건 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무죄로 밝혀지지 않습니까? 재심을 거쳐서 말이죠.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약천 오거리 사건이 사건.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검찰이 여기서는 좀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거든요. 이것이 진범, 2000년에 네. 이제 일이 있었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그 15살 네. 그 소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진범이 2005년경에 밝혀지게 돼요. 체포되죠, 그때. 그렇습니다. 네. 그렇으면 그때 바로 수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죄 없는 사람은 또 재심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는 뭐였냐면 검찰이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사를 검찰이 나서지 않았다. 네. 사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해서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네. 검찰의 사과는 7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의미는 있는데요. 이런 사과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네. 이것이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어떻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진정성 이런 걸 보임으로써 네. 거기에 좀 대처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 네.
그럼 검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는 워낙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특히 검찰 수장으로서 또 복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사건들 보면 인혁당 사건 같은 게 물론 검찰의 잘못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선고했으니까 법원의 잘못도 있고 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애초에 또 경찰이 잘못 수사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의 잘못도 있고 근데 이제 경찰은 지금 수사권을 경찰에 일부 띄워주느냐 안 띄워주느냐 논란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건 중앙정보부가 조작했으니까 또 확대 해석해 보면 검찰 개혁은 정부만 개입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의지로도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한 걸 보면요. 기소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수사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민간으로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특수수사를 갖다가 총량을 좀 축소시키겠다. 네. 그다음에 부패범죄 이 수사단을 갖다가 좀 의상을 약화시키고 좀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부 감찰, 요걸 갖다가 외부의 어떤 감찰에 대한 점검단을 만들어서 통제를 받겠다. 즉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 기소 같은 데에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이 수사를 좀 축소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밀하게 좀 하겠다는 얘기는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분리 그리고 네.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기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검찰개혁위원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옛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책임을 피하려면 위원회 만들어라라는 말이 네.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어떤 의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검찰 지금 기소라든지 수사할 때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유효성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게 몸을 낮추면서도 이 사건과 기소권이라든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죠. 전략이 담긴 사과다 이렇게 네,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말씀처럼 경찰도 수사권을 갖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를 만드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두 가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 생각이 조금 엇갈리는 것 그렇습니다. 같죠? 결국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 개혁을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할 테니까 수사권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감찰 본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를 갖다가 외부의 어떤 점검을 받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그거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대신에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경찰 수뇌부 갈등 그리고 검찰 개혁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